5월 달서부터 네.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5월 달부터 거죠? 반등했습니다. 5월 초부터 반등했고 6월 달에도 그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반영되냐? 하반기에 더 강력한 그 양극재 업체의 판가나 물량 자체의 수출 모멘텀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양극재 시장, 북미 시장 자체로는 수요 공급이 30년까지는 타이트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좋은 뉴스들도 이제 앞에서 쭉 언급이 됐지만 좀 불길한 안 좋은 소식들도 좀 있어요. 네, 보니까 네. 수출 관련해서 양극재가 좀 지금 물량이 좀 캐파가 줄고 있는 네. 느낌인데 한번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굉장히 양극재 수출 데이터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수출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줄었어요. 수출 단가까지 줄어들었어요. 수출액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2%가 줄었고요. 수출량은 전월 대비 7%가 빠졌습니다. 그 12%, 7%가 뭐 그렇게 대단한 수치냐? 예. 왜냐하면 전월 대비 이렇게 두 자릿수 12% 이렇게 크게 빠진 거는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처음이고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빠지더라도 보통 한 자릿수 대거든요. 근데 12% 빠졌다는 걸 조금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수출 단가도요. 킬로그램당 약 50불의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 넘게 지금 빠졌고요. 4월달, 5월달 누적으로는 2월달, 3월달 누적보다 금액 자체로는 증가했습니다. 3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네. LNF만 완성차 업체랑 판가 계약을 변경해가지고 유일하게 대구 지역에서 수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도 갖고 왔잖아요. 탄산리튬 가격 100% 올라간 건 언제 반영되냐.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근데 탄산리튬 올라간 거를 국내 수산화 리튬 수입 가격에 반영하는 게 2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요. 그걸 다시 양극재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거는 다시 2개월의 후행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5월 달에 급등한 가격 100% 넘게 바닥에서 급등했고요. 제가 오늘도 체크해왔는데 여전히 305불 이상이에요. 100% 넘는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안 빠져요. 그렇죠. 이게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가까이 네. 났다가 네. 지금 5월 달서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5월 달부터 거죠? 반등했습니다. 5월 초부터 반등했고 6월 달에도 그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305불 정도 수준인데요. 305 위안입니다. 킬로그램당 305 위안인데 요게 언제 반영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산화 리튬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거 2개월, 수산화 리튬에서 실제 양극재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 2개월에서 총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의 시차가 반영되면 5월 달 거는 9월 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9월 달 그 실적이 나오는 3분기부터는 양극재 판가가 다시 정상화될 거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플러스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아마 가장 좋은 양극재 업체의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은 3분기에 나쁠 거예요. 2분기까지는 나쁠 거예요. 판가가. 그래서 3분기에 반등해서 4분기 정상화되는 과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식시장은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니까 네. 가을에 저렇게 반등할 거라고 본다고 하면 2분기부터 겨울에? 아마 주가 시세는 먼저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이게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양극재 가격 판가가 빠지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려 요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단기적으로 우려 요인을 보실 때 얼마나 빠지는지 그 폭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증가 폭, 감소 폭, 그 감소 폭이 얼마나 커지는지. 지금 두 자릿수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6월달 양극재 수출 데이터에서도 두 자릿수로 계속 빠지면 그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5월달에 6월달에 급등 나온 부분, 탄산리튬 급등 나온 부분이 9월달부터 90, 11, 12에 계속 정상화 반영이 될 거다. 네, 그 측면은 하반기에 더 강력한 그 양극재 업체의 판가나 물량 자체의 수출 모멘텀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30기가와트 이제 GM 계약을 맺으면서 GM 같은 경우는 워낙 LG 엔소라고 막역했는데 지금 삼성 SDI용으로 이제 30기가와트시 이제 맺은 걸 바탕으로 삼성 SDI도 미국에서 수주 모멘텀이 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볼보
예, 볼보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 지금 네, 차세대 BMW, 네, BMW 신규 차종도 다시 좀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 SK 온이 지금 현대차랑 맺은 거 외에도 지금 LG 엔솔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4680 배터리, 예. 삼성 SDI가 뭐 4680에 제일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LG 엔솔도 4680 배터리 관련돼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들어가는 4680 중 일부가 LG 엔솔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긍정적인 지금 그 썰이 있습니다. 이게 4680 배터리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4680이 사이즈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배터리 사이즈. 네네. 길이가 81m, 지름이 46m라는 얘기. 그래서 46, 네, 네. 8, 네. 46, 네. 80. 4680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폭과 네, 길이. 네. 폭과 길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디가 표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수치가 네, 네. 이게 아마 네.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80이 지금 사이즈가 뭐 그 생산과 양산 이슈 관련돼 가지고 95, 46, 95로 갈 수 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그 표준 사이즈에 대한 지금 계속 논란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래도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네. 원통형 배터리니까 네. 4680이 아무래도 대세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기대감이고, 네. 요러한 그 업체들이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때 어떻게 요러한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규격, 여러 가지 규격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어떤 시설을 갖췄느냐, 이게 네. 경쟁력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LFP 입지는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랑 LFP랑 가격의 차이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생산 수율이나 여러 가지 공정상의 그 이점이 훨씬 LFP보다 4680 배터리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4680이 더 LFP를 대체하는 대체제의 성격으로 더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NCM이나 NCA 배터리로 만든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그 원통형으로 했을 때는 LFP와 별 차이가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 관련돼서 LG 엔솔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삼성 SDI는 추가 이제 완성차 업체랑 좀 공격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OEM 관련돼서 NCM 811하고 NCA 중심으로 양극재 완성차 업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 양극재 단이 NCM 811하고 NCA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NCM 811을 원래 NCM 622 수준이었는데 NCM 811 하자마자 그렇게 삼성 SDI발 대형 수주를 받고 있고 LG 엔솔발 대형 수주를 받고 있는 게 가장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좀 주력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LNF가 저평가받는 이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현재는 NCM 622 정도 수준인데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LG화학 수주 나온 게 NCM 811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NCM 811 관련돼서 가장 잘 돼 있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NCM 811 같은 경우도 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뒤에 붙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성분의 함량 맞습니다. 비중을 네.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니켈이 80%, 코발트가 10%, 망간이 10%입니다. 구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니켈이 90%, 나머지 코발트랑 망간이 합쳐서 5%에서 10% 돼서 100%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기 네. 때문에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은 주가가 네. 전고점 대비 괜찮아요. 네. 흐름이. 덜 빠집니다, 확실히. 네. 그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지금 LG 엔솔은 이것도 LFP 관련된 이슈라면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저장 장치에 처음으로 N블럭 2라고 최초 공개해서 이게 아마 LFP 배터리를 중국 난징 공장에서 만들어서 하반기에 유럽으로 진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이 ESS 시장에서도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뭐 CATL랑 BYD랑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20% 30% 넘게 차이 나는데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어느 순간 이제 ESS보다 전기차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ESS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다시금 이제 LFP ESS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뭐 빠르면 올해 뭐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도 상당 부분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기술력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고 품질이 검증돼 있기 때문에 다시금 아마 중국하고 ESS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시장 침투를 뺏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삼성 배터리 박스에 들어가는 삼성 그 배터리 박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셀하고 모듈 이거를 박스 형태로 만든 제품 그리고 LFP 배터리 제품 이런 걸 네. 이번에 출시했죠. 신제품을 소개했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3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LFP 배터리 관련돼서도 계속 이슈로 만들고 있고 잘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지금 CATL에 그 발표한 그 최근 아주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 무슨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요. 네. 그 허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 이거 뭐 이 원자재가 소금으로 나오면 이거 얼마나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고. 네. 그 아직까지는 정확히 않죠. 네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개발했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시제품인지 아무리 그 퀄 테스트라고 하는 품질 테스트를 거친 건지 아니면 실제 양산을 해본 건지 그거에 대한 건 전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좀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이슈인데요. 유럽하고 독일에서 보조금 상한선. 유럽의 첫 번째 독일은 보조금 상한선을 2024년에 거의 30% 넘게, 30% 가까이 삭감을 하는 수준으로 4,500유로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했고요. 2024년에는 50%인 3,000유로까지 감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조금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결국 맞습니다. 반만 주겠다. 반만 원래 얘기했던 주겠다고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완성차 업체 판매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건 좀. 그렇지.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저가 자동차로 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격산차가 경쟁력이 맞습니다. 좋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LFP나 LFP 대체제인 소위 말하는 그 망간리치 그리고 그 미드니켈 관련된 배터리가 빨리 좀 양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오히려 물론 저희가 LFP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했지만 LFP의 다양한 대체제를 좀 빠르게 양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프랑스도 6,000에서 5,000유로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과 프랑스발 필두로 아마 다양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 아마 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는 정책이 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국가의 기업들이 받을 수혜가 크지 않고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다 가져가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낮추는 거겠죠. 본인들 업체는 지금 뭐 도산하고 파산하고 뭐 그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의 배터리도 저도 어느 지표를 보니까 2026년인가 7년도에 보면은 공급 과잉이 상당할 거라고 나오던데. 네네. 배터리와 관련해서. 네. 그 지금 이제 그 캐파 관련돼서는 2026년, 27년 유럽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2030년 기준으로 전체 양극재 이제 디자인 캐파 3원계가 3원계가 320만 톤, LFP가 210만 톤에서 530만 톤을 얘기했는데 LFP가 210만 톤이면 침투율로 40%를 가정했는데 지금 5월달 기준으로 LFP 침투율이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빠르게 또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만 탁 늘었다가 가파르게 늘어나야지 이게 40%가 전 현실적인 수치가 과연 맞을까? 요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면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현재 2023년 5월달 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유럽이 LFP 침투율이 신차 기준으로 3.2%거든요. 굉장히 낮고요. 미국은 한 9.8에서 10%, 10.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추세적으로 소폭이나마 늘어나는 추세,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리고 계속 다른 대체제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침투율이 40%까지 될까? 그건 의문인데 어찌됐건 여기 이 데이터에서 밝힌 거는 양극재가 총 2030년까지 530만 톤 필요한데 계속 한국이 얘기하는 중국을 제외한 필요한 양은 360만 톤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얼마 중국 외 지역에서 실제 디자인 캐파로 양극재 업체들이 가서 얼마 짓겠다고 예상돼 있냐? 260만 톤 짓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톤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럼 100만 톤의 갭이 당연히 추가 증설의 모멘텀으로 나올 거고, 그럼 그 추가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국내 뭐 양극재 업체들이 뭐 100만 톤의 최소 65%에서 70% 이상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일부 중국 업체가 가져가는 걸 감안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근데 어디 자료치예요? 전망이? 요거가 아마 신영증권 리포트에서 아마 예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의 성장, 증설에 대한 이슈는 많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30년까지도 아직 수요 공급 상태에서 수요 공급을 따져봤을 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보는 북미 시장에는 어떠냐? 양극재 수요가 167에서 170만 톤을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가서 디자인 캐파로 지은 게 얼마냐? 120만 톤입니다. 여기서도 약 50만 톤의 갭이 존재합니다. 네. 아까 글로벌로 100만 톤 중에 글로벌 캐파의 절반 이상 50만 톤 이상이 실질 공급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 공급 물량이라고 하면 디자인 캐파대로 100% 공장이 100% 가동이 안 되죠. 공장 가동이라는 건 85% 정도 수준이 나오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 디자인 캐파 120에서 또 20% 정도 정상적인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면 100만 톤이라고 보면 70에서 80만 톤 가까이가 더 추가적으로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계속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뭐 수요 공급이 초과한 상황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유럽 관련된 부분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양극재 시장, 북미 시장 자체로는 수요 공급이 30년까지는 타이트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보조금이 확 줄었을 때 어떤 차종이 팔리느냐. 네네.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네. 그 저가형이 네네. 그만큼 확 늘어나느냐, 네. 아니면은 그냥 네. 뭐 그냥 그대로 가느냐. 이게 아마 저 비율이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냐를 알려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저가형이 저가형을 사지 않는 일종의 뭐 대형 SUV를 구매하거나 대형 세단을 구매하는 그 구매자 층은 보조금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차종의 매력적인 차 자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차 자체가 얼마나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가 얼마나 강한지 가장 긴지 그다음에 충방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런 차 자체의 경쟁력을 보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한다고 해서 실제 그 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 등 고급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 수요가 줄어들까 그거는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소형차들을 많이 좋아한다면서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 소형차라는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 가격은 네. 좀 민감도가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그 보조금 네. 그 축소 이후에 차량 판매 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